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어딘가의 하늘에서는 전쟁의 새로운 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총성이 아니에요. 폭격기도 아닙니다. 편의점 드론 배달에 쓰일 법한 소형 비행체들이 때를 지어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세계 최첨단 방공 시스템들이 당황하고 있거든요. 천궁 패트리어트, 에로우 같은 수억 원짜리 미사일이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으러 날아오릅니다. 한 발, 두 발, 10발. 그렇게 탄약고가 조용히 비어가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면 그냥 흥미로운 뉴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을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드론 대량 생산을 공개 선언하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갖춘 그 나라가 만약 이 새로운 전쟁 문법을 한반도에서 꺼내든다면 우리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쓰는 방식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처음부터 적의 심장을 노리는 전술이 아닙니다. 방어막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레이더에 일부러 잡히도록 적과 드론을 대량으로 쏟아붓습니다. 수십 대가 아니라 수백 대예요. 상대방 방공 시스템은 즉각 반응해야 해요. 요격하자니 비싼 미사일을 써야 하고 무시하자니 어느 게 진짜 위협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수백 개의 점이 동시에 찍힌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휘관은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 하나가 도시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어 측은 요격을 선택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하나라도 놓쳤다가 중요한 시설이 타격받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사일이 하나씩 소모됩니다. 드론 한 대가 격추될 때마다 방어막은 조금씩 얇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탄약고의 여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진짜 공격이 시작되는 게 군사학자들은 이걸 소모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총알 싸움이 아니라 회계 싸움이 됐다는 뜻이에요. 공격 측은 드론 한 대에 수백만 원을 씁니다. 방어 측은 그걸 막으려고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써야 해요. 드론 100대를 쏘면 공격 비용은 수억 원 수준입니다. 그걸 막는 방어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해요.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나라든 재정적으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먼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전술의 이름이 바로 포화 공격입니다. Saturation Attack이라고도 불러요. 말 그대로 방어망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위협을 동시에 쏟아부어서 방어 시스템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냉전 시대부터 이론으로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실전에서 너무나 손쉽게 구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깡패 국가, 북한이에요. 북한을 그냥 낡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보면 오산입니다. 2023년 이후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전력을 키우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자폭 드론, 소형 정찰 드론, 순항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장사정포 이것들이 각각 따로 노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술 체계로 묶이면 무서운 조합이 돼요. 북한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허풍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란의 전술을 보고 나서 다시 그 발표를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은 이미 교과서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중동에서 실전 검증이 끝난 전술을 그대로 한반도에 가져오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북한이 드론 수백 대를 서울 방향으로 동시에 투입합니다. 우리 방공 레이더가 즉각 포착해요. 지휘 체계가 가동되고 요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궁이 날아오르고 패트리어트가 발사되고 이지스 함정이 반응합니다. 하나씩 격추됩니다. 드론이 떨어질 때마다 현장 상황병은 숫자를 셉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탄약고의 여유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방공망이 소모된 그 순간을 노린 거예요. 이건 가정이어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지금 이란이 중동에서 실제로 써먹고 있는 방식이에요. 북한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드론 수백 대가 날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 방공망이 감당할 수 있는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레이더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재장전에는 시간이 걸려요. 전시 상황에서 탄약을 즉각 보충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고에서 꺼내서 장착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그 몇 분, 몇십 분이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어요.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도 문제입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km 남짓이에요. 적과 드론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날아온다면 탐지부터 요격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판단의 여유 자체가 없어요. 더구나 드론은 낮게 날 수 있거든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레이더 탐지를 피하며 접근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점이 더욱 늦어집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레이저 요격 무기입니다. 레이저는 발사할 때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소모되는 미사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발전기만 돌아가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쏠 수 있어요.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비용의 비대칭을 우리 쪽으로 뒤집겠다는 발상이에요. 두 번째는 드론을 막는 개념입니다. 공격해오는 드론을 또 다른 드론이 추격해서 격추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실현되면 비싼 지상발사 미사일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방향성 자체는 옳거든요. 싸게 만든 요격 드론이 싸게 만든 공격 드론을 막아내면 비용 비대칭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세 번째는 전자전 교란이에요. 드론은 결국 신호로 움직입니다. GPS 신호나 통신 신호를 교란하면 드론이 길을 잃거나 오작동해요.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쏴서 드론의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인 요격탄을 전혀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방어 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로 수량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드론을 수천 대, 수만 대 규모로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저, 포도, 드론 요격, 드론도, 전자전 장비도 결국 수량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어요. 공격 측이 소모 가능한 자원을 방어 측의 요격 용량보다 많이 투입하면 수학적으로 일부는 뚫리게 됩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해요. 우리는 왜 방어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공격 출처를 무력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 생산기지, 발사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도발이 아닙니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 방식을 오랫동안 운용해왔고 한국도 이 개념을 킬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의 킬체인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때 발사 전에 타격하는 개념이에요.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 4단계를 최대한 빠르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되기 전에 발사 장치와 지휘 시설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다면 포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보 수집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발사할 건지를 미리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현대 방공 시스템에서 AI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위협 수준을 분류하고 어느 것을 먼저 요격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사람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AI가 이 과정을 보조하거나 아예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반응 속도가 인간의 판단 속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포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AI에도 맨점이 있어요. 훈련 데이터에 없는 패턴이 들어오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AI의 판단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해서 특정 방식으로 드론을 날리면 시스템이 위협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른바 AI 기만 전술이거든요. 이래 전장에서는 AI 대 AI의 알고리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론 전쟁은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가 무기가 고가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이 공식이 한반도에서 구현된다면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방공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새로운 전쟁 문법 앞에서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사고를 바꿔야 해요. 비싼 무기로 싼 위협을 막는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싸고 빠르고 반복 가능한 방어 수단을 갖춰야 하고 공격 원점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해요. 그리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와 방어 협력도 이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엮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이 모든 전략을 바꿔놓았습니다. 값싼 소형 비행체가 수천억 원짜리 방어 시스템의 설계 철학을 뒤흔들고 있어요. 기술의 민주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기술이 점점 싸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드론이 바로 그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그 민주화가 전쟁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독점하던 군사적 비대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속도가 우리 방어 체계의 적응 속도보다 빠른지 느린지가 핵심이에요. 드론 수백 대가 서울 상공을 동시에 덮는다면 우리는 진짜로 그 모든 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아낸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까지 막아낼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질문을 더 넓게 퍼뜨립니다. 방공망의 구조적 한계는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보 감각에서 출발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한 줄이 이 논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포화 공격 전술은 이란의 드론에서 시작됐지만 그 끝은 한반도의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